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정인 작가의 나의 아름다운 만차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나의 아름다운 만차. 이른 봄, 햇볕이 따스하지만 바람은 아직 차다. 그래서인지 그늘이 깊은 구치소와 빈터는 을씨년스러워 보인다. 빈터라고 해봐야 주차장이 들어선 지 오래지만 그 한 귀퉁이를 차지한 노점상들은 여전히 그곳을 그렇게 부른다. 구치소와 빈터 사이에는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가 이름도 없이 서 있다.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하천 위를 지나는 다리는 영락없이 삶과 영어를 갈라놓는 경계 같다. 긴 세월 비바람 속에서 군데군데 골조가 드러난 다리를 보며 나는 이따금 그 잔해가 먼지로 흩어졌을 세월을 생각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한의 눈물을 뿌리며 저 다리 위를 오갔을 것인가. 그 다리를 오늘도 한 사내가 건너고 있다. 구치소 정문을 나서자마자 곧장 다리를 건너는 사내는 보기 드물게 혼자였다. 양손을 겨드랑이에 끼고 어깨를 웅크린 모습이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스산해 보인다. 사내는 계속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누구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마주한 세상을 눈여겨 살피는 것 같은 모습이다. 사내는 이따금 하늘을 쳐다보기도 했다. 그 모습은 그동안 충분하지 못했던 햇볕을 한꺼번에 다 들이마시려는 것처럼 간절한 데가 있었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사내를 주시했다. 구치소 문을 나서자마자 종종 걸음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내의 모습 때문이었다. 사내는 이제 걸음을 멈추고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공연히 불안해졌다. 얼마 전 새벽 갓 출소한 노인이 그렇게 서 있다가 뛰어내린다며 소동을 피운 적이 있었다. 다리의 몰골을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갈데없는 노인으로선 꽤 절박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다행히 사내는 이내 고개를 들고 다시 걸음을 떼놓는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덮벌거리는 천막의 귀퉁이를 묵직한 돌덩이에 단단히 묶어놓고 허리를 폈다. 오늘도 그녀는 오지 않을 모양이다. 어느덧 해는 하늘 가운데를 비껴나 있다. 이럴 수는 없었다. 아니, 꼭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오리라고 예측하지 못한 내가 문제였다. 많은 사람이 그런 것처럼 그녀는 우연히 우리 집에 들른 손님에 불과한 것이다. 그녀는 지난 몇 달 동안 2, 3일에 한 번씩 일정한 시간에 들렀다. 다른 사람들처럼 넋두리를 늘어놓거나 술잔을 기울인 적은 없었다. 5살이 된 아이와 함께 와서 아이가 어묵꼬치 한 개를 먹는 동안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다. 그녀는 항상 좀 지쳐 보였고 아이도 그녀도 이상하리만큼 말이 없었다. 그래도 그녀가 가고 난 후엔 햇볕이 잠깐 들어왔다 나간 것 같이 내 마음 깊이 자리한 어둠이 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은 없었다. 있다고 해봐야 언젠가 어머니가 한 질문 공세에 마지못해 한 얘기가 전부였다. 면회를 다니는 사람이 남편이며 남의 집 담을 넘었다가 잡혔고 그 와중에 사람을 다지겠다는 정도였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던지 기어이 말을 하게 만든 어머니가 잔인하게까지 여겨졌다. 그때 나는 말해주고 싶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우리 포장마차에서 그 정도 사연은 가벼운 농담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지만 마음뿐 그 말을 해주지는 못했다. 그것이 언제나 나의 문제였다. 그녀가 그 얘기나마 한 것은 어묵꼬치를 먹다 말고 졸기 시작한 아이 때문이었다. 아이는 장난치듯 어묵꼬치를 손에 든 채 갑자기 목을 푹 꺾었다. 참 조용하고 옴포동하니 귀엽게 생긴 사내애였다.
그녀는 자주 그런 일을 겪는 듯 소리 없이 웃고는 아이의 손에서 살그머니 어묵꼬치를 빼낸 후 가슴에 안았다. 그러고는 아이가 깰 때까지 좀 있다가도 되겠냐며 양해를 구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히려 아이가 늦게 깨어나길 간절히 바랐다. 밖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었고 실내에는 그녀와 나,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는 요때다 싶었던지 그녀에게 말을 붙이기 시작했다. 그때만큼은 어머니가 좀 참아주었으면 했지만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말을 붙이는 게 어머니의 취미였다. 나른한 눈길로 보아 그녀는 조용히 있고 싶어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쉬이 포기하지 않았고 겨우 그 정도 사연을 들었던 것이다. 잠시 뒤 쑥덜거리는 얘기 소리가 시끄러웠던지 아이가 깨버렸고 그녀는 자신이 한 얘기를 후회라도 하는 듯 서둘러 가버렸다. 그 후 그녀는 오지 않는다. 오늘로서 3주째다. 그 시간이 내겐 3년도 더 지난 것 같다. 붉게 달아오르던 그녀의 얼굴이 자꾸 생각난다. 전화번호를 알면 전화라도 해보고 싶었다. 혹시 그날 일로 오지 않는 거라면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을 해주고 싶었다. 어머니의 말처럼 그녀의 남편이 출소했을 수도 있었다. 나는 그 생각을 곱씹으면서 이제 그만 기다리자고 수없이 다짐했다. 그런데도 눈길은 내내 다리 위에 가 있었다. 그녀를 기다리는 내 목은 점점 길어진다. 뭔가에 길든다는 것은 그래서 위험한 것이다. 나는 이 위태로움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구치소 앞 빈터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불 장사 오씨는 군색한 차림의 한 아주머니와 한창 흥정 중이다. 요즘 들어 하루에 담요 한 장 팔기가 어렵다는 푸념을 들은 게 며칠 전이다. 오늘도 아마 첫 번째 손님일 것이다. 이것저것 펴놓은 것으로 보아 오늘은 한 장 팔 수 있을 것도 같다. 그 곁에는 늘 모여드는 바둑꾼들이 삥 둘러앉아 바둑을 두고 있고 자빠장수 박씨는 주차원 장씨와 잡담을 하고 있다. 보나마나 복걸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가끔 어머니가 허황된 욕심일랑 그만둘두라고 면박을 주지만 그들은 당첨만 되면 아침에 밍크쇼를 하나 사주겠다고 오히려 너스레를 떤다. 눈길이 마주치자 박씨가 손을 흔든다. 싹싹한 성격의 그는 마주칠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쳐든다. 나도 마지못해 손을 들어 보이는데 포장마차 안에서 느닷없이 고함소리가 터져나온다. 이 새끼 네가 뭔데 남이 이래 감나라 배나라 카노? 기분 나쁘다 하면 그만둘 일이지. 왜 자꾸 사람 복장을 긁어대노? 조금 전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들어간 사내들이다. 우리 집에서 만나 통성명을 한 그들은 자주 만나는 만큼 토닥거리기도 잘했다. 우리 포장마차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어째선지 자주 언성을 높였다. 권커니 자커니 술잔을 나누다가 이런저런 신세한탄을 늘어놓다가도 느닷없이 시비가 붙었다. 처음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젠 녹록잖은 삶에 대한 우라를 그렇게들 푸는 모양이라 짐작한다. 겨우 비바람이나 가리는 포장마차에 드나드는 사람치고 삶이 마냥 흐뭇한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인가. 안에서는 한참 더 고성이 오고 갔다. 그만 안 집어칠 기가! 참을성 있게 두 사람을 달래는가 싶던 어머니가 드디어 목전껏 고함을 질렀다. 오늘도 기세등등한 목소리다. 나는 혼자 시부적이 웃었다. 굳이 내가 끼어들지 않아도 어머니는 사내들을 끌고 나올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두어 번 더 고함이 오고 가더니 어머니가 주비한 몰골의 사내들을 한꺼번에 끌고 나온다. 그만 뿌리치면 될 것을 짐짓 멱살을 잡힌 채 끌려 나오는 사내들의 얼굴이 꽤 불쾌하다. 나는 그렇게 되도록 술을 내놓는 어머니가 가끔은 못마땅하다. 술값을 받아내는 것도 아니면서 어째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인지 참 모를 일이다.
이 아줌매가 왜 이리 힘이 세노? 이거 좀, 제발 좀 놔보소. 인제 그만할 테니까 놓으라고요. 만나다 카면 어째 그리 싸우노? 여가, 너거 좀 마당이가. 너거 같은 놈들 보기 싫어서 장사를 때려치워 뿌든지 해야지. 더러워 못해 묻겠다 정말. 아따, 아침에 공갈은 알아줘야 된다 카이. 장사 치아뿐다 한 게 언제요? 아들한테 먹일 때도 됐구만은 욕심부리고 앉아서는. 에이구. 사내들이 지지 않고 이죽거리자 어머니가 더욱 세게 멱살을 틀어주었다. 두 사내는 금방 죽는 신용을 하며 빌다시피 하고서야 어머니로부터 놓여놨다. 어머니는 마치 한 건 해치운 건달처럼 손뼉을 치면서 어서 가버리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주 치가 떨린다는 얼굴이지만 짐짓 그래 보는 것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사내들은 말 잘 듣는 아이처럼 구시렁거리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류장으로 향한다. 오늘따라 사내들의 뒷모습이 더 흡수룩하다. 우격다짐으로 사내들을 쫓다시피 해놓고는 마음이 짠한지 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요즘은 일거리도 잘 없다고 줄곧 푸념을 늘어놓고 떠나느라 더 그럴 것이다. 가게라고 할 수 없는 작은 포장마차인 우리 가게에는 날이면 날마다 사람들이 쏟아놓은 넋두리와 투정과 탄식이 넘쳐난다. 처음 온 사람도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어머니에게만 오면 투정 부리듯 이런저런 얘기들을 쏟아놓는다. 그러면 어머니는 귀찮은 기색 하나 없이 맞장구를 쳐가며 그들의 얘기를 다 들어준다. 때로는 그들과 함께 화를 내었다가 웃기도 했다가 코를 팽 풀어가며 눈물바람을 하기도 했다. 사람마다 별다를 것도 없는 얘기를 어찌 그토록 착실하게 들어주는 것인지 참 신기할 정도였다. 나는 이따금 어머니가 그것으로 자라는 잎이 무성한 한 그루 나무가 아닌가 싶었다. 무성한 잎사귀로 그늘이 되고 우람한 둥지로 등받이가 되어 사람들의 고단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아름다운이란 이름의 나무. 그러지 않고선 나는 수개월여 만에 벌써 진력이 나는 일을 어떻게 수십 년 동안 한자리에서 변함없이 할 수 있는가 말이다. 아이고 이 안쓰러운 화상아. 하루 종일 꼴이 그게 뭐고? 인자 좀 그만해라. 어머니가 돌아서다가 낮은 목소리로 날 타박하며 눈을 흘긴다. 이마에 겹쳐지는 주름을 보아 어지간히 끓어오르는 속내를 참고 있는 눈치다. 나는 얼굴이 붉어진 채 어머니를 외면한다. 그녀가 오지 않는 동안 한심하게도 나는 내내 그 모양이다. 쓸데없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잠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그 사이에 혹시 그녀가 왔다 가버릴까봐 불안해서다.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일은 정말이지 외롭고 쓰라린 일이다. 때로는 먹을 수도 없고 잠들 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어머니를 통해 벌써 알고 있다. 어머니도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우라를 삼키며 나를 지켜보는 것일 게다. 온몸이 바람주머니였던 아버지는 한번 집을 나갔다 하면 몇 달씩 종무 소식이었다. 그동안 어머니는 매일같이 문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바스락하는 소리에도 잠에서 깨어났다. 밖으로만 떠돌던 아버지는 결국 객사했다. 내 나이 11살 때였다. 행인지 불행인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건 없었다. 그만큼 아버지는 내게 아무런 추억도 남겨놓지 못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은 어이없게도 몇 개월 후에 왔다. 어머니는 믿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은 해양경찰서의 무연고 사망자 명단 속에 뚜렷하게 박혀 있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한동안 아버지가 어딘가를 떠돌다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올 것만 같아서 문밖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는 그 끔찍했던 기억을 아들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애가 타는 모양이다. 며칠 전
어머니는 내 손을 부여잡고 기다릴 사람 기다려야지 무슨 짓이냐고 제발 마음 잡으라고 사정하다시피 했다. 10여 년을 방구들 신세만 지고 있던 아들이 용케 마음을 도슬러 잡았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이만저만 걱정이 아닌 것이다. 나도 그것이 두렵다.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데 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이다. 처음엔 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비록 길가에 허술하게 자리 잡은 포장마차긴 해도 수십 년을 한자리에 있다 보니 드나드는 단골도 많았다. 근처 상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치소에 면회를 다니다 드나들게 된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자주 오던 사람이 안 오면 안부가 궁금해지기 마련이었다. 나도 처음엔 그 정도인가 싶었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나면서 점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한심한 노릇이다. 어머니는 푸근한 햇살 속에 앉아 어제 사둔 마늘을 까고 있다. 나는 어머니의 눈길을 피해 가게 안으로 들어선다. 노파는 오늘도 한 구석을 차지하고 앉아 입을 해벌린 채 졸고 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에 고단함이 묵은 먼지처럼 덮개져 있다. 불편한 잠 속에서도 꿈을 꾸는지 노파는 이따금 흐느끼는 소리를 냈다. 한 달 전부터 드나들기 시작한 노파는 점심 무렵이면 왔다가 해질녘이 되어야 일어선다. 이따금 손님들이 건네주는 잔술에 취해 졸다 깨다 하면서도 종일 지직거리는 것은 구치소에 있는 딸 때문이다. 딸을 저 넣어두고 어제 집구석에서 혼자 편을 끼고 언젠가 집에가 편히 안 쉬고 왜 그 고생이냐는 어머니의 핀잔에 노파가 훌쩍이며 대답했다. 일은 넘은 노구에도 쉰된 자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성은 안쓰럽다. 나는 노파를 보면서 내가 보낸 세월에 속속들이 멍들었을 어머니를 생각한다. 워낙 덜퍽지고 단단한 심지를 가진 사람이어서 내색을 잘하진 않지만 누구 못지않게 사는 게 힘들었으리란 걸 이젠 알 것 같다. 모든 시간은 지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진실을 알 수 있는 것인가 보다. 나는 노파를 깨우지 않기 위해 살그머니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때 한 사내가 들어섰다. 조금 전에 다리를 건너던 그 사내였다. 담배 한 개 비주슈. 가까이서 본 사내는 멀리서 볼 때보다 키가 크고 꾀꾀한 얼굴에 말투가 대설구졌다. 얼마나 햇빛을 보지 않았는지 종잡을 수 없는 이마에 까만 사마귀가 도드라져 있다. 사내는 나와 눈길이 마주치자 슬그머니 시선을 피해버린다. 이렇게 만나서 눈길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포로가 되어 눈빛에서 벌써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나는 잠자코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 사내에게 건넸다. 사내가 담배에 불을 붙여 급하게 입에 물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담배 연기를 깊이 빨아들이는 모습이 거친 사막에서 겨우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시는 것 같은 표정이다. 그 얼굴이 잠시나마 행복해 보인다. 하지만 사내는 이내 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아 버린다. 붙잡을 새도 없었다. 마침 안을 들여다보던 어머니가 놀라 뛰어든다. 어여 뜨신 국물 좀 떠두고. 사내의 양팔을 껴잡아 앉히며 어머니가 소리쳤다. 노파가 놀라 눈을 떴지만 두어 번 겪은 일이어서인지 혀를 쯧 차고는 다시 눈을 감는다. 사내는 긴 팔을 늘어뜨린 채 고개를 내흔들며 정신을 차리려 애를 쓴다. 어머니가 사내의 얇은 등판을 가만가만 쓸며 나무랐다. 암만 담배가 고파도 그렇지. 그 독한 걸 애인 입술 빨갛게 하면 의아노. 저 앉아서 유기 좀 하고 가서. 오늘 같은 날은 두부를 먹어야 땜을하는 긴데 두부 한번 사올 사람도 없던갑지? 장호야, 여 두부 좀 썰어내고 오뎅 국물도 좀 떠다고.
돈 걱정 말고 주는 대로 좀 묻고 갔어이. 꾸짖는 듯 정감 어린 말에 사내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저런 사람이 어쩌다 죄를 지었나 싶게 순한 눈길이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외면하는 눈빛에는 생에 대한 허기와 깊이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스멀거린다. 그래서일까? 나는 오래전부터 그를 알아온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며 어묵 국물을 그 앞에 내민다. 그는 날 흘낏 올려다보고는 고개를 내저으며 몸을 일으킨다. 어머니가 그의 팔을 붙들며 요기를 하고 가라고 두 번은 꼭 먹어야 한다고 했지만 소용없다. 그는 고맙다는 말을 던지듯이 뱉고는 황황히 나가버린다. 느린 걸음으로 다리를 건너올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다. 환한 햇살 속을 비쩍거리며 걸어가는 그는 그림자조차 무거워 보인다. 꼭 옛날에 우리 장우 꾸러지 같네. 한참 사내의 뒷모습에 눈을 주고 있던 어머니가 돌아서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돌아서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친다. 어머니가 겸연쩍은 듯 부스스한 머리를 매만지며 살포시 웃는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다. 꼭꼭 싸두었던 지난 날들이 휘장을 확 걷어버리고 한꺼번에 떠올랐던 것이다. 사내가 타이에 의해 세상과 격리되었었다면 나는 스스로 나를 유폐한 셈이었다. 어머니는 그 시간이 끔찍해도 길었다고 했다. 지금이나마 어머니가 그것을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그 끔찍이도 길었던 시간에 대한 반성은 갑자기 찾아왔다. 하지만 아주 갑자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씨앗이 발화를 할 때를 기다리듯 내 속에서도 숙성되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날도 나는 종일 이불 속에 몸을 묻고 있었다. 낡은 한옥의 부실한 벽은 바람이 숨구멍이었다. 나는 방 안에 누워서도 추위를 느끼며 드디어 30이 되는 송구영신의 밤을 쓸쓸하게 맞이하고 있었다. 늘 그렇듯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설레는 얼굴을 한 사람들로 넘쳐났다. 날이 밝으면 세상을 떠돌던 우울한 소문들은 다 풍문이 되고 새날의 희망만이 가득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자정이 되자 커다란 종이 매달려 있는 종각이 클로즈업되고 마침내 사람들이 비명 같은 환호 속에서 새해의 종이 울렸다. 앳된 얼굴을 한 아가씨가 카메라 앞에 서서 인터뷰했다. 새해엔 올해보다 나으리라 믿어요. 인간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가씨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다. 또 다른 중년의 남자도 그 비슷한 말을 늘어놓았다. 나는 입술을 비틀어 웃었다. 이맘때가 되면 어째서 사람들은 꼭 저런 터무니없는 기대감들을 쏟아내는 것인가. 오늘이 어제와 다르지 않고 내일 또한 오늘과 같다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빤한 스토리의 연속극을 보는 것 같은 기분으로 카메라는 또 다른 사람을 비추었다. 내 또래의 젊은 남자였다. 둥근 얼굴에 밝은 미소가 인상적인 남자였다. 그는 놀랍게도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무릎 아래쪽이 휑하니 비어 있었다. 어떻게 그 몸으로 그 복잡한 곳에 나올 생각을 했는지 놀라울 지경이었다. 나는 팔베개를 하고 비스듬히 누워있다가 슬그머니 일어나 앉았다. 남자는 활짝 웃으며 카메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말했다. 다들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어떻게 행복해지냐고요? 불행은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란 것만 알면 행복해지기도 쉽습니다. 순간 호되게 따개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흔히 들었던 말이었다. 그런데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순간 펄펄 살아뛰는 물고기 한 마리가 내게로 뛰어든 것 같았다. 나는 얼얼한 기분으로 나의 두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속옷을 갈아입을 때 말고는 벗어본 적이 없는 추리닝이 두 다리를 감싸고 있었다. 바지가라기를 걷어 올렸다.
살비듬이 허옇게 핀 다리가 앙상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오른쪽은 말할 것도 없지만 건강했던 왼쪽 다리도 이젠 마른 수세미 같은 꼴을 하고 있었다. 수없이 나를 닥달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귓전에 울렸다. 에이구 이놈아, 절로 꼬리 무릇 떠노. 제발 좀 나가서 뛰다니라. 그래야 남은 한쪽이라도 힘이 붙을 거 아이가. 어머니는 더듬는 내 말버릇에 대해서도 항상 노심초사였다. 장호야, 급할 거 하나도 없대. 지발 좀 천천히 또박또박 말할 버릇을 들이래. 급하게 하락하면 또 더듬게 되는 기다. 어머니는 목이 쉬도록 주의를 주었지만 나는 이미 아이들에게 절름발이 병신, 말더듬이 빙충이라고 너무 많은 놀림을 받은 후여서 어디에 있든 무슨 말을 하든 조급하고 두려웠다. 세상 아이들이 모두 날 놀리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았고 되지도 않는 걸 자꾸 시키려는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았다. 나는 늘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고 오직 내 방에서만 자유로웠다. 나는 그 안에 식물처럼 뿌리를 내리고 혼자 평화로웠다. 그 어느 날 어머니는 나를 불러앉혔다. 그러고는 염려와 기대가 뒤엉킨 얼굴로 진지하게 말했다. 이 일이나마 익혀야 엄마가 없어도 네가 안 살아가겠나. 애미랑 가서 이 일이라도 배우자. 에잉? 나는 어머니를 노려보며 차갑게 대꾸했다. 이젠 아예 드러내놓고 날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뱉는데 가슴에 맺혔던 분노와 서름이 봇물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졌다. 나는 방 안의 집기들을 마구 때려 부수며 길길이 날뛰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반항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내버려둔 채 눈을 꼭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내가 겨우 정신이 들었을 때 어머니는 무덤에서 금방 나온 것 같은 얼굴을 하고 말했다. 자식이 크모 애미 가슴에 밖에 못을 빼주기도 한다더니만은 니는 너가 애비보다 더 큰 못을 박는구나. 난 인자 할 만큼 다 했다. 다 컸으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 후 어머니는 지나가는 말로도 내게 간섭하지 않았다. 이따금 마주칠 때면 한 집에 새든 이유처럼 대면대면하게 굴었다. 그렇게 어느덧 7년이 흘렀다. 어머니는 부엌에 있었다.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휴일을 맞아 밀어놓았던 일을 하느라 해가 바뀌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텔레비전을 끄고 전등을 켰다. 방 안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어질러져 있었다. 벗은 채 팽개쳐진 옷들, 그 곁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만화책, 공초가 넘어나는 재떨이, 먼지가 뽀얗게 앉은 책상, 때했던 커튼. 지금까지 그 어디보다 편했던 나의 왕국은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누추하고 불결했다. 나는 벗어둔 허물을 버리듯 그것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마루로 통하는 쪽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방문을 활짝 열었다. 방 안의 불빛이 환하게 마루로 쏟아졌다. 막 마루로 올라서던 어머니가 놀라서 새된 비명을 질렀다. 아이쿠, 아이쿠 이놈아. 놀랐다. 네가 웬일이고 이 시간에. 나는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을 깊이 쳐다보았다. 그동안 어머니는 모진 비바람을 견딘 나무처럼 단단하고 거칠어져 있었다. 예전에 곱고 여릿여릿하던 모습은 간데 없었다. 그 얼굴에 불안감이 깊이 어렸다. 이건 또 무슨 불길한 징조인가 하고 지레 겁먹은 얼굴이었다. 어머니, 일 배우러 나갈랍니다. 어머니가 늘어진 눈꺼풀을 힘껏 밀어올려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애써 입기를 끌어올리며 웃었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어머니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내게로 다가왔다. 나는 어머니를 힘껏 껴안았다. 예전엔 내가 어머니의 가슴에서 울었는데 이젠 어머니가 내 품에서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흐르는 우리의 눈물 속에서 얼룩진 지난 날들이 조용히 문 닫는 소리가 들려왔다. 언제 왔는지 흡수룩한 차림을 한 40 중반쯤의 여자가 제액 방지 세트가 들어있는 상자 안을 기웃거린다. 어머니가 반색을 하며 상자 안에서 잽싸게 봉지를 하나 꺼내 여자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두부 한 모와 소금 한 봉지, 바카스 한 병이 들어있었다. 출소자를 맞으러 가는 사람은 대부분 그것을 하나씩 사가지고 갔다. 여자가 봉지 속을 들여다보더니 이걸 다 어떻게 쓰는 거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안에 든 것을 하나씩 드러내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다. 이 두부하고 소금이 액막이를 하는 기니까 식구가 나오고들랑 이 두부부터 먹이소. 한꺼번에 막 배먹지 말고 새 모서리만 배먹게 시키소. 아 왜는 옛날부터 늑사하고 죽을사는 음이 갖다 놓이 재수없다고 그러는 기지. 그러고 두부를 먹을 때는 다시는 여우지 마라 함서 등을 한번 세게 때려주소. 소금은 그때 등에다 확 뿌리는 기요. 그러고는 저 다리를 건너면 되는데 이 근동을 다 벗어날 때까지는 뒤돌아보면 안 돼요. 하기사 돌아볼라 해도 돌아볼 사람이 누가 있겠냐만 써도 맹심하소. 이런 양밥을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 사는 일이 어디 그란겨. 잘 세게 들었다가 내 시키는 대로만 하모 앞으로는 막 걱정 없을게요. 아, 이 바카스 이거는 급히 먹다가 체할까봐 넣어놓은 기니까 아지매가 마셔도 되고 내 시키는 대로만 하모 땜은 막 확실하여. 꼭 시키는 대로 하소이. 액땜의 비방을 전할 때마다 어머니는 아이처럼 신나는 얼굴이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또 불길한 일을 당할 것 같은 위협도 살짝 어려있다. 여자도 그걸 느꼈는지 심각한 얼굴로 듣고 있다가 서둘러 구치소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지금은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시간이다. 그들은 다행스러운 만큼 더 조심스러울 것이다. 1, 2년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자칫 실수하면 끝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하고 그 후 사람들 속에 섞여드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나 또한 그랬다. 처음 며칠 동안은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삶터였던 포장마차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다. 끊임없이 짓거리고 한탄하고 싸움닭처럼 서로를 쪼아대며 울고 웃는 사람들이 득식을 속에서 나는 늘 어리뜩했다. 개 중에는 날 가엾게 여겨 일부러 말을 붙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개는 성급했던 동정심을 후회하면서 슬그머니 딴전들을 피웠다. 그럴 때면 그렇게 무참할 수가 없었고 당장 내 방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때마다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젊은이가 떠올랐다. 그는 번번이 그깟 걸로 하며 나를 조롱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겐 어머니가 있었다. 나를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내 아들이라며 앞세우는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나는 매일매일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나를 단련시켜야만 했다. 그때 이른 봄 소식처럼 그녀가 왔다. 며칠간의 포근한 날씨 후 갑자기 눈이 흩날리던 날이었다. 깨알같이 흩뿌리는 눈발 속에서 삭막하던 구치소 앞의 풍경은 한결 생기가 넘쳤다. 그날도 오늘처럼 한가한 날이었다. 어머니는 이불 장사 오씨의 트럭 앞에 피운 모닥불 앞에서 다른 장사치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 나는 따뜻한 불가에 앉아 간간히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모처럼 신문을 펼쳐들었다. 그녀가 포장마차에 들어선 것은 와작그레한 웃음소리에 무심코 고개를 들었을 때였다. 그녀는 웃음소리에 떠밀린 것처럼 조용히 들어섰다. 매초롬한 모습에 윤곽이 뚜렷한데도 어딘가 허전해 보이는 인상을 주는 여자였다.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가진 사내애가
그녀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둘 다 머리카락이 젖어선지 몹시 추워 보였다. 나는 못에 걸린 수건을 얼른 벗겨서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녀가 나를 쳐다보았다. 잠깐 스쳤을 뿐인데 가슴속 어디선간 미세한 균열이 일었다. 그 때문에 아이의 머리를 닦아주던 그녀가 뭐라 했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붉어진 얼굴을 숙인 채 그녀가 다시 한번 말해주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그녀가 약간 부르퉁한 음성으로 말했다. 아이가 먹게 오뎅을 나무젓가락에 좀 끼워달라고요. 나는 허둥거리며 어묵을 나무젓가락에 끼워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며 벙긋 웃었다. 세상에서 가장 맛난 음식을 받아든 것 같은 아이의 얼굴은 어떤 소음에도 침해를 받지 않을 것처럼 고요해 보였다. 나는 여느 아이들과 다른 아이의 표정을 의아해하며 쳐다보았다. 그녀도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끝내 흘리지 못한 눈물이 가슴 가득 맺혀있는 것 같은 눈길이었다. 그 눈길에 그날 내 마음은 속속들이 젖고 말았다. 마침내 아이가 어묵을 다 먹고 나자 그녀는 지고 있던 동전을 건네주고 아이를 둘러업었다. 그러고는 작별 인사도 없이 가버렸다. 그녀가 나가고 나자 눈앞에 있던 풍경이 다 사라지고 검은 장막이 드리워진 것 같았다. 나는 먹먹한 심정으로 그녀가 남기고 간 동전을 집어들었다. 500원짜리 동전에는 그녀의 온기가 미지근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그것을 수납통에 넣지 않고 내 호주머니 속 깊이 감추었다. 그 후 그녀는 2, 3일에 한 번씩 다녀갔다. 조금 이르거나 늦기는 했지만 아이의 손을 잡고 구치소 정문을 나와 천천히 다리를 건너왔다. 걷다 말고는 아이와 함께 다리 아래를 한참 내려다보기도 하고 이따금 돌아서서 구치소 건물을 망연하게 올려다보기도 했다. 그 안의 사람과 못다한 얘기를 아쉬워하는 듯한 얼굴이 멀리서도 느껴졌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갈증을 느꼈다. 이제 그 안타까운 시간도 접어야 할 모양이다. 그런데도 나는 오늘이 다 가지 않았다고 내일이 또 있다며 사뿐히 몰아치는 마음을 달래고 있다. 여자를 보내놓고 다시 마늘이 담긴 수쿠리를 안고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선다. 마음을 잡지 못한 내 눈길도 어머니를 따라간다. 혹시 그녀인가 했지만 뜻밖의 그가 오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손을 흔든다. 어머니도 웃으며 손짓을 했다. 그는 오늘도 건장한 청년들을 거느리고 있다. 근처를 누비는 신흥 폭력 조직의 윗선인 그는 이 동네 출신으로 어머니와는 전부터 아는 사이였다. 그는 근처를 오갈 때마다 어머니께 안부를 전한다며 들르곤 했다. 오늘은 아마도 출소하는 부하를 데리러 온 모양이다. 하나같이 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딱 바라진 어깨를 한 사내들이 우르르 지나가자 길 가던 사람들이 흘끔거리며 비껴선다. 그를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날도 그는 지나던 길에 잠시 들렀다고 했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한쪽 바지가랑이를 걷어올렸다. 실내에서 한쪽 가랑이를 걷어올리는 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가 알통이 단단하게 벤 다리에 선명하게 새겨진 용의 꼬리를 보았다. 그것은 몸 어딘가에 새겨진 용의 머리에 닿아 있을 터였다. 그 몸을 상상하니 전율이 일었다. 엉뚱하게도 그것은 혐오의 감정이기보다 남자다운 근력에 대한 부러움이었다. 어머니는 내 눈길을 쫓다가 그 다리를 보고는 대뜸 눈살을 찌푸리며 역정을 했다. 아이고 숨 실어보라. 또 저란다. 빨리 안 내리나. 어머니 살찬 기세에 그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바지가랑이를 내렸다. 그때 그를 흘기는 어머니 눈길에
혐오감만은 아닌 감당 같은 게 살짝 어려 있었다고 하면 어머니는 뭐라고 할까? 오해인지도 알 수 없지만 아직도 나는 그 눈길을 잊을 수가 없다. 그가 드디어 일행들을 거느리고 번글거리며 어머니 앞에 와 선다. 깡패도 집에 뇌가 있더나? 어머니는 대뜸 그에게 농담을 던졌다. 그가 손가락을 우두둑 꺾으며 허헛 웃는다. 나 참, 우리는 어디 사람 아이요. 한 번의 실수는 너그럽게 봐주는 게 대한민국 법이라는 거 모르는겨? 두 사람의 거침없는 대화에 한 옆으로 비켜 서 있던 청년들이 조심스럽게 키득거린다. 어머니는 그들 사이에 서서 호탕하게 웃는다. 어머니는 도대체 두려운 게 없다. 모두들 피하는 구와도 오누이처럼 지내고 단속 나온 공무원들과도 두세 번 토닥거리고 나면 친해져 버린다. 그 속에서 예지력도 잘한 것인지 어머니는 사건의 전모를 듣기만 해도 미결수들의 형량을 거의 알아맞힌다. 그게 점차 소문이 나서 우리 집에는 오로지 그걸 알고 싶어하는 손님들이 꽤 있다. 노빠도 그게 궁금해 왔다가 눌러앉아 버렸다. 그의 부활하기엔 나이가 좀 든 듯한 남자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두부를 베어 먹고 소금 세례를 받은 후에 승용차에 오른다. 줄지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남자들이 차 뒷공문이 대고 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친다. 인자 제발 그만 좀 오거라이.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드는 사내들의 웃음소리가 햇살 속에 부서진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들 중 누군가가 또 오늘처럼 어머니의 소금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장우야, 너그 애미는 저 수악한 놈들하고도 어째 저래 잘 지낼까? 꼬라지 보이 내 딸년한테 돈 갚으라고 행패 부리던 놈들하고 똑같이 생겼구만은. 좀 기다리달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어째 그래 무섭게 굴던지. 아이고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친데. 평생을 고생하다가 말년이 집장사에서는 좀 사는가 싶었더만은. 에이고 불쌍한 년 그 꼴을 당하고는 결국. 언제 깨어났는지 노빠가 일어나 허리춤을 추스르며 넋두리를 늘어놓는다. 나는 늘 듣는 푸념이 지겨워 못 들은 척 국물이 쫄아든 어묵 속에 물을 한 사발 붓는다. 커다랗게 썰어 넣은 무와 마른 새우가 멸치와 함께 떠올랐다가 가라앉는다. 노빠가 국물 한 보시기 떠마시고는 뒤뚱거리며 밖으로 나간다. 오늘은 일찍 돌아갈 모양이다. 어머니가 왜 벌써 가느냐고 인사를 하자 노빠는 웃지도 않고 네가 보기 싫어서 라고 대답한다. 어머니는 영문을 알려고도 않고 까놓은 마늘을 한 움큼 비닐에 담고 두부와 바카스도 따로 넣어서 노빠의 손에 쥐어준다. 노빠는 못 이기는 척 그것을 받아들고 정류장을 향해 간다. 낡은 그림 속에서 겨우 먼지를 떨고 나온 듯 부부정한 뒷모습에 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대는 소리가 내게까지 들린다. 해는 이제 선역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먼 산의 노을이 닭뼈처럼 붉다. 그녀는 끝내 오지 않을 모양이다. 그늘이 한층 깊어진 다리를 바라보는 눈이 시근거린다. 내일 아침에도 오늘은 그녀가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집을 나설 수가 있을까? 나는 다리 쪽으로 향하는 마음을 애써 접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눈길을 준다. 정류장에는 어디론가 떠날 사람들이 모여서서 제각각 다른 방향을 보고 서 있다. 그렇게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세상이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애초부터 다른 방향을 향해 서 있었다. 지금이 아니라도 그녀는 결국 떠나게 되어 있었다. 그때도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터무니없이 집착했던 마음을 버리려 나를 달랜다. 자신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그래도 날 향해 열려있던 세상의 문이 모두 닫혀버린 듯한 참담함은 어쩔 수가 없다. 그녀를 발견한 것은
한꺼번에 도착한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뒤였다. 그녀는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갑자기 눈에 들어왔다. 깃발이 있다면 번쩍 쳐들어 흔들고 싶었다. 내린 그 자리에 이방인처럼 우두커니 서 있는 그녀는 왠지 정처없어 보였다. 한참 후에야 걸음을 옮겼지만 냉큼 업어오고 싶을 정도로 느린 걸음이었다. 어째선지 아이도 곁에 없었다. 평소와 다른 것은 썩 좋은 징조가 아니다. 나는 알 수 없는 불길함에 휩싸였다. 마침내 가까워진 그녀는 글쎄 한 줌 정도 작아진 느낌이다. 어서 오세요.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인사말을 한다. 늘 하고 싶었던 말을 간신히 뱉고 나니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다고요란 말은 삼킨다. 안녕하세요. 뜨악하게 인사를 받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바람소리가 난다. 어디선가 오래 울다 온 듯한 목소리에 마음이 저민다. 아이고 새댁이 왔네. 글쎄 무슨 일이 있었더나. 안에서 잠깐 졸던 어머니가 반색하며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어머니도 나만큼이나 그녀가 반가운 모양이다. 어깨춤이라도 출 듯 싱글거리며 그녀 앞에 삶은 달걀이 소복하게 담긴 바구니를 내놓고 어묵도 잘 익은 것을 골라 그릇에 담아낸다. 그녀는 멍한 눈길로 어머니의 손놀림을 보고 있다. 나는 예사롭지 않은 그녀의 기색에 마음을 죄다. 그녀가 소주를 한 병 달라고 한 것은 어머니가 달걀을 까서 그녀 앞에 놓아주었을 때다. 나는 놀랐지만 어머니는 잠자코 그녀 앞에 잔을 내밀고 술을 부어준다. 그녀가 목마른 사람처럼 단숨에 술을 털어넣는다. 나는 그녀의 모습에서 오래전 어머니의 모습을 본다. 어머니도 가끔 쓸쓸하기 짝이 없는 얼굴로 혼자 술을 마셨다. 때로는 술에 취해 훌쩍이고 때로는 나를 끌어안고 신세타령을 하기도 했다. 어쩌면 그녀는 오늘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할지도 모른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을 완전히 방전시켜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은가. 그녀가 나를 돌아본 것은 소주를 반병 넘어 비운 후였다. 댁은 왜 그렇게 만날 풀죽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다리 때문에요? 아님 더듬는 거? 참, 당신은 아직도 세상에 그보다 더한 절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가 봐. 취기가 돌아 당돌해진 그녀의 말투에 날이 서 있다. 시비를 붙으려고 작정한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치부를 들킨 것 같아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버린다. 우리 애 봤죠? 너무나 얌전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걘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본다. 어머니도 비명이라도 지를 듯 눈을 찢든다. 불현듯 자괴감이 밀려든다. 여느 애들 같지 않게 조용하기만 한 아이를 의아해하긴 했지만 그 이유를 알려고 한 적은 없었다는 걸 그때야 깨닫는다. 어째 그토록 무심할 수가 있었나. 그녀를 향한 내 마음이 벼랑간 하찮게 여겨진다. 어머니는 잠자코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다. 지난 세월이 어머니 얼굴에 깊은 그늘을 들이운다. 당신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주눅 들어있는 거 내겐 모욕이에요. 그 아이는 우리에게 멍이었어요. 제 남편이 도둑질을 한 것도 아이 때문이죠. 누가 200만 있으면 듣게 해준다는 말에 그랬대요.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어떻게 200 정도에 날 때부터 막힌 기가 뚫리냐고요. 처음엔 남편이 저지른 짓이 창피해 얼굴을 못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요. 요즘 세상은 착하고 어리석어선 살 수가 없는데. 제 남편은 그것 말고는 타고난 재주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믿고 산다는 게 이젠 끔찍해요. 난 지금까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이젠 그것도 지쳤어요. 며칠 전에 애를 시댁에 억지로 맡겨버렸어요. 오늘이 남편 출소일인데 나오기 전에 어디든 가버리려고요. 그래서 기껏 간 데가 바다였어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었으니까요. 한참 앉아있으니 파도가 내 발 아래서 그러대요. 미쳤냐고. 애기는 어떡하고 그 착한 남편은 어떡하라고 그렇게 못된 마음을 먹었냐고요.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을 거라나요? 파도 치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다니. 난 죽고 싶다면서도 사실은 지독히 살고 싶었던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어찌된 게 이쪽으로 오는 거였어요. 그녀는 말을 하다 말고 테이블에 가만히 엎드린다. 가느다란 목덜미가 애처롭다. 그래, 쉬고 싶기도 하겠다. 어머니가 앞치마에다 코를 팽 풀며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나 돌아오길 잘했죠? 이제 집으로 갈 거예요. 지금이라도 가면 식구들이 반겨줄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니까. 그녀의 말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그럼 자르고 말고. 어머니가 고개를 주걱거리며 엎드려 있는 그녀의 등을 어루만진다. 나는 그녀의 둥근 어깨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밖으로 나온다. 서녁 하늘을 물들이는 노을 속에서 빈터를 차지하고 있던 상인들이 한둘씩 흩어지고 있다. 낮보다 한결 숙지근해진 바람이 따뜻하게 옷깃을 스친다. 나는 담배를 빼물며 습관처럼 다리 쪽을 쳐다본다. 아이의 손을 잡고 느릿느릿 걸어오던 그녀를 오랫동안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그녀의 고단함을 알지도 못했고 위로해줄 기회도 한번 갖지 못했다. 이제 그녀가 깨어나면 무슨 말이든 위로의 말을 해주리라. 뜨끈해진 눈을 감았다. 뜨는데 먼 그늘 속에서 한 사내가 휘청거리며 걸어온다. 순한 얼굴에 울분을 살짝 감추고 있던 남자. 남자의 걸음이 왜 그리 더뎠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나는 담배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돌아선다. 그녀를 택시에 태워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타인과의 시간을 소개해드립니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작중인물이 겪는 고통의 근원을 단순하게 개인의 심리적 세부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인종적, 계급적 세부로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타인과의 시간. 한호가 죽었다. 녀석은 지금 초겨울 햇볕이 따뜻한 베란다에 누워있다.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늘 새벽에 돌아왔을 때 이미 기척이 없었다. 그땐 그걸 알지 못했다. 밤을 새운 술타령에 지쳐 바로 침대에 쓰러졌기 때문이다. 녀석의 이름을 불러본 것은 한숨 자고 깨어났을 때였다. 아침마다 발을 간지려 나를 깨우거나 발치 아래 웅크리고 있던 녀석이 보이질 않았다. 아무리 불러도 녀석은 대답이 없었다. 다른 데 같으면 줄에 매어서라도 나 여기 있다고 제가 반응을 보이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그제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들거리며 베란다로 나가보았다. 그리고 녀석의 죽음을 보았다. 목줄이 녀석이 가느다란 목을 힘껏 죄고 있었다. 혀를 빼물고 눈을 뜬 채 죽은 녀석은 불길하고 끔찍했다. 나는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고 말았다. 녀석의 죽음 앞에서 나는 좀 오래 흐느껴가면서 울었다. 며칠 사이에
평온하던 일상은 폭탄을 맞은 것처럼 지리멸렬해졌다. 벨이 울렸다. 현기증을 느끼며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다. 동물병원에서 보내준 장의사는 파트라슈라는 이름이었다. 꽤 오랫동안 애견 장례만 전문으로 했다는 장의사의 소장은 검정 양복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맨 예의 바른 차림이었다. 그는 결이 아름다운 나무관과 의약품 가방을 안고 있었다. 애도의 표정으로 들어선 그는 관을 내려놓고 희고 네모진 의약품 가방을 열었다. 그 속에는 탈지명과 소독약과 몇 장의 거즈와 흰 면포가 함께 들어있었다. 그는 베란다로 나가 차갑게 굳어버린 한우를 안고 와 바닥에 내려놓았다. 감지 못한 녀석의 눈이 나를 향해 있었다. 이젠 아무런 표정도 없는 눈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녀석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소장은 한우의 몸을 알코올로 정성껏 닦아내고 눈을 감긴 후 벌어진 입을 오므려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한우는 자는 듯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다. 그가 측은한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더니 수의를 입히겠느냐고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내저었다. 녀석이 아무 곳에나 버려지지 않기를 바랄 뿐 수의 같은 건 원치 않았다. 사람의 흉내를 낸다고 녀석이 사람다워질 수는 없었다. 존재에 걸맞는 예우만이 그 죽음을 존중하는 방식일 것이다. 그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한우의 작은 몸뚱이를 관 속에 넣은 후 하얀 면포를 덮고 뚜껑을 닫았다. 뚜껑은 고집스러운 소리를 내며 닫혔다. 관 뚜껑을 닫고 나서 그는 혹시 화장장까지 함께 가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멀뚱하니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선택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건 뜻밖이었다. 한우를 관에 넣어 뚜껑을 닫은 뒤부터는 모든 것을 그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화장장까지 함께 갈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망설여졌다. 평일 한낮에 일부러 시간을 내어 사람도 아닌 개의 화장장까지 따라가는 것이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다. 나는 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느냐고 물었다. 아닙니다. 오시건 안 오시건 저희는 제대로 처리합니다. 그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는 더할 수 없이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철이라는 말 때문인지 쓰레기에 휩쓸려 하차장에 버려지는 한우가 떠올랐다. 그건 녀석에게 가장 불행한 경우였다. 수년간 아내에게는 말벗이 되어주었고 지난 몇 주 동안은 내게도 착실하게 가족 노릇을 해준 녀석이었다. 아침마다 잠에서 나를 깨우고 출근할 때는 현관까지 따라 나와 아쉬운 눈길로 배웅했으며 퇴근에 오면 반갑게 나를 맞아 빈집에 들어서는 쓸쓸함을 덜어주었다. 하루 전만 해도 우리가 그처럼 한 공간에서 사이좋게 숨을 쉬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일어섰다. 한우가 그의 품에 안긴 채 가버리고 나자 그나마 집을 감싸고 있던 온기가 다 사라져버린 듯 했다. 아내는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자다 깨어나 전화를 받았다. 아내의 전화라는 걸 한 순간 화가 치밀었다. 예정 귀국일에서 일주일이나 더 지나 있었다. 오겠다는 날짜가 그만큼이나 지나자 그동안 오직 2주가 지나기만 기다린 사람처럼 하루하루가 지겨웠다. 그 긴 날들을 어떻게 견뎠나 싶게 모든 것이 불편했고 혼자 잠들고 깨어나는 것이 형벌처럼 힘들었다. 무엇보다 아내와 아이가 그리웠다. 그런데 아내는 느닷없이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부터 했다. 일주일을 넘긴 것도 모자라 더 있다 오겠다는 말로 알아들은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래도 화를 억누르면서 내 생각도 좀 해달라고 하려는데 아내가 정윤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라고 생각지도 않은 말을 했다. 순간
어리둥절하면서도 머리끝이 쭈뼛 섰다.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면 큰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도톰한 입술을 오므려 말하던 아내의 얼굴이 어둠 속에 떠올랐다. 나는 그 얼굴을 향해 가능한 한 흥분을 억누르며 그러나 날이 선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이냐고. 미안해요. 마주보고서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만나서 얘기해야겠지만 금방은 힘들어요. 나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기다리지 마세요. 아내는 그렇게 충격적인 말을 우리말이 아닌 자신의 모국어로 또박또박 말했다. 말투가 너무나 차분해서 호두껍데기처럼 단단하게 느껴졌다. 그 말을 하기 위해 오랫동안 망설이고 별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기어이 참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마구 고함을 질렀다. 대체 이유가 뭐야? 나는 이유도 모르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게 당신 나라 법이야? 왜 정윤이까지 데려가서는 이래? 걔는 내 자식이야. 뭐가 문제인지 만나서 얘기할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당신도 알 수 있어요. 예전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았잖아요. 물기를 머금은 그녀의 음성이 거친 모래바람처럼 마음을 핥히었다. 그랬다. 예전엔 말하지 않아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지금처럼 벽 너머에 있는 느낌은 아니었다. 우리는 언제부터 서로를 슬금슬금 훔쳐보면서 말하지 않는 시간이 늘어갔던가. 아내의 말처럼 생각해보면 언제부터 우리의 시간이 헛돌기 시작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런 기미들을 진작 알고서도 무심하게 넘겼는지도 알 수 없다. 갑자기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을 때 한 번쯤은 아내의 마음을 살폈어야 했다. 갑작스러운 행동 뒤에는 동기가 있게 마련이란 걸 잊은 것은 실수였다. 그것을 잊고 아무 의심 없이 나도 좀 쉬자는 생각으로 흔쾌히 보냈던 게 참담할 정도로 후회스러웠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날 아내는 오랜만에 친정에 가는 사람치고는 내내 시무룩했다. 내가 처갓집 식구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챙겨 넣으면서도 썩 좋아하는 기색이 없었다. 다녀오면 우리 아들이 당신 나라 말만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말 잊게 하면 안 된다는 농담 같은 진담에도 흘기 쳐다보았을 뿐 대꾸가 없었다. 그날따라 한사코 매달리는 한우를 안아주면서도 잘 있으라고만 했고 내게도 다녀올게요라고 하지 않고 갈게요라고 했다. 그때 나는 아무 의심 없이 두 말의 미묘한 차이를 아직 모르는 아내에게 그것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었다. 아이를 낳기 전에 두어 번 함께 다녀오긴 했지만 아이를 낳은 후에는 처음인 친정나들이었다. 그럼에도 덤덤하다 못해 침울해 보이기까지 한 아내를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내는 그때 벌써 돌아오지 않을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품었단 말인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날개옷을 덥석 내준 나무꾼의 심정으로 우선 아내가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아내는 내 말을 시큰둥하게 듣고 있다가 한우를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허겁지겁 아내의 번호를 찾아 눌렀다. 신호가 줄기차게 건너갔지만 아내는 끝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당장 나라가 그녀를 만나고 싶었지만 열흘 후엔 종강이었다. 내겐 그때까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아내와 나 사이에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내가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집에서는 반대가 심했다. 결혼이 늦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타민족, 특히 피부가 가무잡잡한 동남아인의 피가 섞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따위 결혼은 신부를 구하기 어려운 시골에서나 하는 것이지 대학에 강의까지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베트남 여자를 결혼 상대자로 맞느냐는 것이었다.
나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사코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하다 못한 나는 다시는 결혼 같은 건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어머니는 이미 내가 하겠다는 결혼을 말린 적이 있었다. 그로 인해 마흔이 되도록 배필을 못 구하고 있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그제야 손을 들었다. 아내는 그렇게 어렵사리 내게 와서는 소통의 문제로 내내 어려움을 겪었다. 어머니는 데리고 살려자 말도 하나 못 가르쳐온 칠뜨기라며 대놓고 나를 한심해했다. 하지만 그건 핑계였다. 어머니로선 그녀의 모든 것이 못마땅했다. 어쩌다 텔레비전에서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프로가 나오면 어머니는 그들이 모두 비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팔려오는 거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내 앞에서 공공연하게 했다. 내가 아무리 그런 게 아니라고, 아내가 그 나라에선 꽤 교양을 갖춘 중산층 집안의 딸이라고 해도 소용없었다. 그때마다 아내는 몇 마디 알아들은 말과 어머니의 가증스러운 표정에 기분이 상하여 얼굴이 빨개지곤 했다. 그런 사정이다 보니 아내와 어머니의 사이는 늘 버성기기만 했다. 그렇다 해도 어떻게 돌아오지 않을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이유든 본인에게는 가장 절실하겠지만 이럴 수는 없다 싶었다.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도 했지만 딱 꼬집을 만한 이유는 또 무엇인가 싶기도 했다. 이민족으로 만났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이야 새삼 들먹일 게 없지 않은가. 도대체 나는 알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는 아내가 그동안 날 얼마나 야속하게 생각했을까 싶으니 더는 못 견딜 노릇이었다. 그 후 지금까지 아내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고민 끝에 통화를 한 아내의 자매들은 시침을 떼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 언니에게 긴 휴가를 주어서 고맙다는 말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근황을 물어볼 때라곤 아내의 친구 투이였지만 그녀 역시 메시지를 남겨달라는 말을 녹음해놓고 여행 중이었다. 맥 빠진 목소리로 꼭 연락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파트라슈에서 연락이 온 것은 한우를 데려간 이틀 후였다. 화장장까지 갈 죽은 개들인 아기는 모두 넷이며 함께 갈 사람은 나까지 3사람이라 했다. 그는 장소를 찾기가 어려우니 근처에 와서 전화를 하라고 했다. 그런데 중간쯤 와서야 전화번호를 집에 두고 왔다는 것을 알았다. 114에도 파트라슈의 번호는 나와 있지 않았다. 나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길 양쪽에 늘어선 건물의 상호부터 살폈다. 건물마다 많은 간판이 붙어 있었지만 파트라슈는 눈에 띄지 않았다.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나는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내거리의 한 모퉁이에 서서 담배를 빼어물며 자주의 웃음을 흘렸다. 아내의 전화를 받은 후로 모든 것이 정 같지 않았다. 수업은 횡설수설이고 차를 몰고는 엉뚱한 길로 들어서기 일쑤였다. 다시 피우기 시작한 담배는 전보다 더 늘었고 집안을 뒤덮다시피 푸르던 화초는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기를 무작정 기다리는 죄수 같은 심정이었다. 그 와중에 한우까지 죽었다. 폐선에 갇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 이럴까? 나는 서늘한 공기 속으로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오늘을 위해 수업 시간을 조정하기도 했지만 한우를 혼자 그곳에 보내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근처를 돌아다니며 1층에 있는 상가마다 물어보기도 하고 옆 골목에도 들어가 보았다. 그렇게 30여 분을 헤매다가 마침내 파트라슈를 찾은 것은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러서였다. 큰 길 뒤쪽 서점이 있는 건물 입구에 작은 글씨로 써붙인 상호를 보자마자 나는 단숨에 4층까지 뛰어 올라갔다.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자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았다.
소장을 비롯해 함께 갈 일행인 듯 했다. 한 사람은 조쌀한 얼굴에 단한 옷차림이 할머니였고 또 한 사람은 긴 머리에 미니스커트와 청재킷을 입어 발랄해 보이는 아가씨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약속 시간에 늦은 동행에 대한 불쾌감이 서려 있었다. 사과할 틈도 없이 소장이 일어나더니 벽 쪽을 가리켰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영무도 모르고 그가 가리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벽 쪽의 탁자 위에 작은 관 4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관에는 저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우는 그중 3번째였다. 그제야 소장의 말뜻을 알아들은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녀석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것도 모자라 다시 주검을 확인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고개를 내저었다. 소장이 좀 무안했던지 공연히 손바닥을 비비대며 말했다. 의심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화장장까지 직접 못 가시는 분들 중에는 혹시 아무데나 버리는 건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확인해 드리려 하는 편입니다. 불쾌하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소장은 잠깐 의심했던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말했다. 나는 그의 눈길을 피하여 한우가 잠들어 있는 관을 보았다. 나무의 결이 아름다운 관은 단단하고 고급스러워 보였다. 소장은 그것이 오동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동물 애호가인 어느 대학 교수가 손수 만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내의 정성을 생각하면 그것은 녀석에게 꼭 어울리는 관이었다. 언젠가 한우가 장염으로 고생할 때였다. 밤새워 간호하느라 까칠해진 아내가 안쓰러워 한갓 개의 병관에 그렇게 정성을 쏟느냐고 하자 한갓 개라뇨.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내게 이미 있는 거라면 소중한 거예요. 당신 어머니는 날 깔보지만 당신은 내가 소중하니까 그런 염려를 하는 것처럼 말해요. 소중하면 한 만큼 잘 대접해야 하는 거예요. 한우는 내게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말과 자신의 모국어를 섞어가며 나를 반박하던 아내가 곁에 있는 듯 생생했다. 그녀가 있었다면 한우와 내가 이런 식으로 마주하는 일은 없었을 것을. 아내가 못 견디게 그리웠다. 아직 순진해 보이는 얼굴에 겁먹은 큰 눈을 가진 아내는 보기보다 자기 주장이 또렷하고 자존심이 강한 여자였다. 자기 생각을 말할 때는 거침없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더없이 나긋하고 상냥한 그녀를 나는 사랑했다. 그녀가 다니던 대학 교정에서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었다. 언제부턴가 감동할 일이 줄어들면서 하루하루 흐르는 시간들이 잠그지 않은 수돗물처럼 낭비되던 때였다. 그 해 나는 방학을 맞아 헐거워진 마음을 다잡는 심정으로 하노이의 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 야자수가 길게 늘어선 교정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막 빠져나오고 있었다. 뉘엿해지는 해를 등지고 흰 아오자의 차림에 긴 머리를 날리며 달려오는 그녀를 본 순간 조금 전에 맛본 망고스틴의 속살 같은 상큼함이 뭉클하게 가슴에 와닿았다. 느닷없는 감동에 사로잡힌 나는 그녀가 막 곁을 지나려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녀를 불러세웠다. 그녀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뜨악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얼굴을 붉히며 친구의 연구실을 물어보았다. 그녀가 서툰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전거에서 내려서더니 가까이 다가왔다. 내 곁에 다가선 그녀에게선 열대과일의 풋향기가 났다. 나는 그 향기에 취해 친구의 연구실은 잊어버리고 엉뚱하게도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녀가 어이없어하는 낯빛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에 어린 의욕과 호기심이 얼마나 순수해 보이던지 나는 그만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고 말았다. 그 후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한 노력은 친구의 과장된 표현에 의하면 세상을 사도 될 만한 것이었다. 아내도 처음부터 내가 싫은 눈치는 아니었다. 나는 그 가능성을 믿고
열흘 정도의 여행 일정을 바꾸어 하노이에 머물며 매일같이 핑계를 만들어 그녀를 만나고 밤새워 베트남어를 익혔다. 오랜만에 느끼는 열정에 사로잡힌 나는 방학이 끝날 무렵에는 그쪽 학교에 남을 수 없을까 하는 헛된 궁리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내게 기울어진 것은 돌아오고 난 후였다. 그녀는 내가 돌아오고 난 얼마 후 그대가 떠난 거리에 빛이 사라졌어요 라는 편지를 보내옴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전했다. 하지만 그녀의 집에서는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우리 집에서는 동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가 심해져 결혼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다. 그처럼 어렵사리 내 곁에 온 아내의 타국 생활은 썩 만족스럽지 않았다. 집에서나 밖에서나 아내가 느끼는 시선 속에는 그때까지 그녀가 가졌던 자존감을 훼손하는 일이 꽤 있었다. 부모님의 살천스러운 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에서도 가끔은 무시하는 듯한 눈길을 느낀다고 아내는 투덜거렸다. 언젠가는 교회로 나갔다가 베트남 여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라고 쓰여진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 안내 현수막을 보고는 집으로 가자고 해서 곧장 돌아온 적도 있었다. 그날 아내는 조개처럼 입을 꽉 다물고 종일 먼산바라기를 했다. 아내는 자신의 모국에 대한 그릇된 소문과 말들에 예민했고 곧잘 상처받았다. 언젠가는 TV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자 넘어가도 될 만한 일인데도 담당 PD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서툰 우리말로 조목조목 항의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지 하루 종일 말없이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처럼 이민족과 사는 일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다. 그렇다고 결혼을 후회한 적은 없었다. 나 하나 믿고 온 아내가 이 땅에서 편하지 않은 것이 그저 안쓰럽고 미안할 뿐이었다. 한우를 만난 것은 그 무렵이었다. 함께 산책하러 나갔다가 심심풀이 삼아 동네 애견 가게를 둘러보았을 때였다. 창가에 자리한 요람 속에는 강아지들이 한데 올려 한창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중 유독 작고 새까만 털을 가진 한 녀석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부얼부얼한 털에 까만 눈동자를 가진 녀석은 눈이 마주치자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눈빛으로 우리를 빤히 쳐다보았다. 개의 눈빛이 어찌 저럴까? 너무 불쌍해 보인다. 당신 알아? 나도 저렇게 보일까봐 늘 신경 쓰는 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무시하니까. 당신은 모르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무례한지.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는 아내의 말은 서글프면서도 옹이가 박혀 있었다. 나는 슬쩍 아내를 훔쳐보았다. 어느새 아내는 나를 비난하는 이민족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주 가끔이지만 그럴 때면 아내가 문득 낯설게 느껴지면서 조심스러웠다. 아내라고 그런 적이 없었을까? 내 손을 잡고서도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서 있는 듯 외로웠던 적이 없었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을까? 아내는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갑자기 내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녀석을 데려가자고 했다. 나는 원래 털이 긴 동물을 좋아하지 않았다. 집안 곳곳에 배는 구리터분한 냄새와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털은 생각만 해도 불결해서 아내가 아니라면 생각해 볼 것도 없었다. 그러나 아내의 마음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내가 있다고는 하지만 가족이 다 있는 고국을 떠나 낯설기만 한 땅에서 마음 붙이기가 얼마나 힘들 것인가. 오죽하면 개의 눈빛에 둥병상련을 느끼나 싶어서 내키진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돌아오는 길에 바로 녀석의 이름을 한우라고 지었다. 자신이 태어난 곳의 지명 하노이에서 딴 것이었다. 그날부터 아내는 한우를 입에 달고 살았다. 녀석을 데리고 앉아 한우 한우 하면서 온갖 얘기를 다 모국어로 쏟아내었다.
아내가 명랑한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수다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나는 적이 놀랐다. 더욱 가관인 것은 아내의 무릎에 앉은 한호가 마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연방 고개를 갸웃거리며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었다. 녀석은 그날 아내의 기분에 따라 다른 이야기 상대가 되었다. 아내의 아버지가 되었다가 어머니가 되기도 했다가 자매들이 되기도 했다. 전화로 다 하지 못하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그녀는 매일같이 한호에게 들려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듯했다. 나 외에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때로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푸념하던 그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국어를 분풀이라도 하듯 짓거려댔다. 날이 갈수록 아내가 쏟아내는 말들 속에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늘어갔다. 그래서인지 아내가 녀석을 데리고 앉아있을 때면 우리 사이에 벽이 하나 솟아나는 것 같았다. 그 벽은 갈수록 두꺼워져서 때로는 그 너머에 정말 아내가 있기나 한지 넘겨다보고 싶을 정도였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심술이 나서 녀석을 귀여워하는 척 귀를 세게 잡아당기기도 하고 발을 슬쩍 밟기도 했다. 그러면 녀석은 아무래도 엄살이지 싶게 더 죽는 소리를 내지르며 아내에게 달려갔다. 그러면 아내는 짐짓 꾸짖는 눈길로 날 쳐다보며 한호를 달래주곤 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아내의 수다에 나는 차츰 질리고 있었지만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소장이 손뼉을 탁탁 치면서 소파에서 일어났다. 눈물을 글썽여가며 개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던 아가씨와 할머니가 아쉬운 얼굴로 따라 일어섰다. 소장이 서랍 속에서 몇 가지 서류를 꺼내 가방에 넣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자 건장하게 생긴 청년이 들어왔다. 늘 해온 일인 듯 청년이 말없이 관을 안아들고 밖으로 나갔다. 소장도 관을 가슴에 안더니 따라 나갔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앞서가는 관 때문인지 어둑한 복도 때문인지 말없이 계단을 밟고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막 삶을 끝내고 터벅터벅 죽음을 향해 가는 망자들 같았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나는 몰골마저 추레했다. 나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아내의 느닷없는 전화는 길을 가면서도 자다가도 수업 중에도 불쑥 떠올라 그녀와 살아온 날들이 어느 지점에서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자꾸 돌아보게 했다. 아마 아이가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즈음이었을 것이다. 한호가 듣고 있다고는 해도 독백이나 다름없던 아내의 수다가 쑥지막해진 것은 처대를 낳은 후였다. 아내의 관심은 자연히 아이에게로 쏠렸다. 나는 비로소 안도했다. 폭우 속에서 가파르게 치솟던 수위가 범람 직전에 멈추는 것을 본 심정이었다. 한호에게 쏟아놓던 그 많은 얘기를 아내는 넋두리 하듯 조금씩 아이에게 들려주기 시작했다. 젖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 때 아이를 업고 거실을 오가면서 굵은 목소리로 종알대는 아내는 사랑스러웠다. 그 발밑을 질투라도 하듯 종종거리며 따라다니는 한호도 전과 달리 예뻐 보였다. 나는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일상이 그저 편하고 만족스러웠다. 그런 어느 날 가끔 손자를 보러 오던 어머니가 올 때마다 못마땅한 눈길로 아내를 흘기는가 싶더니 드디어 내게 주의를 주었다. 쟤는 도대체 무슨 말을 저렇게 짓거리는 거야? 혼자서 중얼중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저리도 많이 해. 애들은 애미 말을 배우는 법인데 미리 조심시켜라. 저러다 정유니까 우리말을 제대로 못 배우고 저 시답잖은 말부터 배울라. 영어라면 모를까. 그따위 말은 배워 어디 써먹을 데가 있다고. 얼마나 야멸차고 노골적인 불쾌감이던지 혹시나 아내가 들었을까 불안할 정도였다. 더구나 영어와 비교해서 남의 나라 말을 폄하하는 것에는 낯이 다 화끈거려 나는 얼른 엉너리를 쳤다.
어머니도 참. 지금은 외국어라면 뭐든지 아는 만큼 참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 정윤이는 두 나라 말은 기본으로 할 테니 오히려 잘된 일이죠. 어머니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차댔다. 다행히 부엌에 있던 아내는 우리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후부터였다. 그 무렵 아내는 처음과 다르게 우리말을 배우려던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두 나라 말을 섞어 할 때가 잦았다. 특히 아이를 돌볼 때는 더했다. 예사롭게 생각했던 그 일이 어머니의 지적을 받고 나자 자꾸 신경에 거슬렸다. 나는 어쩐지 자꾸 조바심이 나서 아이에게 자주 말을 붙이고 아내의 언행에도 간섭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에 첫 돌도 지나고 서너 달이 더 흘렀을 때였다. 퇴근하는 나를 맞으러 아기작거리며 다가온 아이가 뜻밖의 아빠라는 뜻에 짜라며 매달렸다. 순간 나도 모르게 그만 아이를 밀치고 말았다. 아이가 말문을 연 것은 반갑고 신기했으나 내 나라 말이 아닌 타국의 말을 뱉으며 쫓아오는 아이가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다. 뒤늦게 손을 내밀었을 때는 아이가 벌써 엉덩방아를 찧은 후였다. 뒤따라 나오던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얼른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아내는 엄마라는 뜻에 매를 부르며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가만히 나를 노려보았다. 잠깐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바위보다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눌렀다. 다른 때 같으면 미안하다는 말부터 얼른 했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아이가 두 나라 말을 함께 익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던 아내에게 기분이 상한 탓도 있었다. 나는 그대로 서재에 들어가 버렸다. 아마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 아무러지지 않은 균열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한번 말문이 터진 아이는 배우는 속도가 매우 빨랐다. 하루하루 말이 늘면서 모자 간에 주고받는 대화도 제법 길어졌다. 그날도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앉아 한창 숫자를 가르치고 있었다. 처음엔 우리말로 시작했던 말이 차츰 베트남어로 바뀌었다. 며칠 후에 있을 세미나에서 발표할 원고를 다듬고 있던 나는 둘이 대화에 자꾸 신경이 쓰였다. 제발 좀 그만했으면 싶은데 도대체 그치질 않았다. 얼마 후에는 마루에서 들려오는 이국의 언어가 북소리처럼 둥둥 울리며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러자 그 즈음부터 발길이 더욱 뜸해진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지질이 못난 놈. 자식이라고 낳아놓으면 다 애비 자식인 줄 아니? 네 아들은 이제 애미 거다. 애비 나라 말보다 지 애미 나라 말을 더 잘하니 원. 아휴. 그 말을 떠올린 순간 갑자기 불쾌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뛰어나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제발 좀 그만하지 못해? 고함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아내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나를 쳐다보았다. 아이가 겁먹은 눈으로 아내의 등 뒤에 얼른 숨었다. 소파에서 코를 파묻고 있던 한호도 놀라서 잽싸게 제 집으로 뛰어들었다. 갑자기 집안이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다. 잠깐 눈을 내리깔고 있다가 일어서는 아내의 눈길이 오싹할 정도로 싸늘했다. 당신은 내가 이 집에서 뭘 하고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되지도 않는 당신네 나라 말을 더듬거리면서 아이에게 바보 같은 엄마 노릇을 해야 하나요? 난 아이 엄마인데 우선 아이하고 말이 통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만 중요해? 나도 있고 우리 가족도 있어. 이 땅에 왔으면 우리 말부터 먼저 해야지. 한창 말을 배우는 아이를 데리고 앉아서 당신네 말만 가르치고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야. 난 그렇게 복잡한 거 몰라요. 내 아들과 얘기를 하고 싶을 뿐이에요. 아내는 서리를 품은 것 같은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다. 아내에게 그런 모습이 감춰져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었다. 나 또한 그렇게 아내를 노려보았다. 어쩌면 어머니와 다름없이 터무니없는 우월감과 타인의 아픔을 가벼이 여기는 이기심에 사로잡힌 눈길이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동안 감춰왔던 마지막 모습을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드러내고 만 것이다. 잠시 후 내가 먼저 사과하면서 일상은 회복되었지만 아이와 함께 꽃처럼 피어나던 아내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시들어갔는지도 모를 일이다. 차에 타시죠. 나는 놀라서 고개를 쳐들었다. 소장이 동정 섞인 눈길로 날 쳐다보고 있었다. 그새 나머지 건까지 다 갖다 실었는지 두 여자는 벌써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처음엔 영 못 잊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빨리 친답니다. 소장은 짐짓 쾌활하게 나를 위로했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차에 올랐다. 녀석이야 머지나 기억에서 지워지겠지만 아내의 말은 두고두고 등줄기를 서늘하게 할 말이었다. 한우는 짐칸에 다른 녀석들과 함께 실려 있었다. 하루 종일 빈집을 지키다가 내가 퇴근하면 구르듯 뛰어나와 나를 맞아주던 녀석이 눈에 선했다. 언제나 온몸으로 마음을 나타내던 녀석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구석이 있었다. 아내가 떠났을 때도 녀석은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부산하게 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침실을 들락거리며 아내의 빈자리를 확인하고 아내가 빨래를 널던 베란다에 나가 우두커니 서 있기도 했다. 어떨 땐 부엌에서 할 일 없이 서성이다가 현관에 앉아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소리에 하염없이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만약 녀석이 말을 할 줄 알았다면 절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안주인이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느냐고 날 붙잡고 늘어질 것 같은 행동이었다. 애처로울 정도로 아내를 기다리던 녀석이 겨우 잠잠해진 것은 아내가 떠난 열흘쯤 후였다. 기다림을 포기한 녀석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노파처럼 늘어져 잠만 잤다. 내가 출근할 때도 내다보지 않고 퇴근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저 소파에 힘없이 드러놓은 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듯 흐리멍텅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렇게 절 아껴주던 아내가 가버렸으니 녀석이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녀석의 충직한 태도에 서서히 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녀석은 여전히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아군을 잃고 적진에 혼자 남은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녀석은 좀처럼 내 앞에서 꼬리를 내리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절 원치 않았는지, 아내 모르게 얼마나 구박했는지 결코 잊지 않는 듯 냉담했고 마치 너나 나나 똑같이 버려진 신세라고 항변하는 것처럼 당당했다. 나는 몰랐지만 그때 한우는 이미 그녀로부터 버려진 것을 알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달리는 차창을 스쳐가는 바람소리가 내려앉은 하늘만큼이나 음산했다. 우리는 한 공간에 앉아서도 제각각 문을 닫고 앉은 것처럼 말이 없었다. 할머니의 손 안에서 돌아가는 염주 소리만 차 안의 정적을 가만가만 휘저었다. 줄곧 가라앉은 분위기가 불편했던지 소장이 뒷좌석을 향해 말을 던졌다. 할머니, 이번에 가시면 몇 번째나 되죠? 글쎄, 한 67번 될래나? 참 쉽지 않은 일을 꾸준히도 하시는군요. 어떻게 몇 년씩이나 일을 하실 수가 있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소장의 말에 할머니는 싱그레 웃었다. 소장이 나를 돌아보며 할머니가 유기견들을 돌본 지가 수년째라는 말을 했다. 할머니 곁에 앉아있던 아가씨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나 역시 대단하시다고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이고, 아니야. 내가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순전히 나 외롭지 않으려고 하는 짓이야. 사람은 외로우면 못 살아. 사람은 어디서든 말이 쑥쑥 통해야 살맛이 나거든. 말할 데가 없으면 지옥이야, 지옥. 아유, 그게 나이 들수록 더하더라고. 그래서 시작한 일인데 뭘 칭찬을 들어. 내가 그 애들한테 해준 것보다
녀석들이 내게 준 게 훨씬 더 많은걸. 내가 말을 하면 무슨 말이든 녀석들이 얼마나 잘 들어준다고. 혼자 이렇게 늙는 것이 그놈들 아니었음 허구한 날 무덤 속에 들어앉은 기분으로 살았을걸 뭐. 할머니의 겸손한 말이 낙수물처럼 내 가슴에 방울져 떨어졌다. 아내가 들었다면 할머니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지 않았을까. 한우를 향해 수없이 쏟아놓던 말들이 이국 땅에서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이란 걸 몰랐던가. 아니다. 나 역시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녀가 이 땅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때까지 기다릴 만큼 너그럽지 못했다. 나는 세상 회한에 차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나라의 아름다운 처녀였던 아내가 내게 와서 겪고 느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혹시 그녀가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한 어느 지점에 남편이기보다 불친절한 외국인인 내가 있었던 게 아닌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남편과 의지할 때라곤 아이밖에 없었던 아내가 선택한 것이 결국 자신의 모국어이고 나와의 결별이었던가. 찻장 밖으로 스쳐가는 사냐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마른 잎사귀들이 아내가 쏟아내지 못한 수많은 말의 아우성처럼 내 눈을 어지럽혔다. 나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눈을 감았다. 소장은 화장장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화장 신고를 하고 다시 차에 올랐다. 그 모든 일이 내게는 생소했다. 아내의 마음을 붙잡을 생각이 아니었다면 이 길에 따라 나서지 않았을 길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한우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존중했다며 그것으로나마 아내의 마음을 붙잡을 생각인 것이다. 참으로 얄팍한 속셈이었다. 마침내 화장장에 도착했을 때는 마감 시간을 1시간 정도 남겨두고 있었다. 소장이 서류를 접수하자 담당자가 나와서 관의 개수를 확인했다. 각각 4개의 화로 속으로 관이 들어가고 이내 불이 당겨졌다. 나는 작은 유리창에 눈을 들이대고 불이 붙은 모습을 지켜보았다. 얼마 안 있어 녀석이 곧 불길에 휩싸였다.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불경을 외고 아가씨는 연방 눈물을 찍어냈다. 나는 그들을 등 뒤에 두고 밖으로 나왔다. 해가 기울어 그림자마저 사라진 뜰은 을씨년스러웠다. 서늘한 공기 속으로 어디선가 낙엽을 태우는 냄새가 떠다녔다. 나는 어깨를 옹성거리며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그 속에는 신호를 보냈지만 통화하지 못한 아내의 번호가 수십 개 찍혀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 번호를 눌렀다. 처음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전화했을 때처럼 긴장되었다. 그때 아내는 명랑하게 대꾸했다. 나도 당신이 좋아요. 아내의 그 대답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3년이나 함께 산 지금은 오히려 그녀의 대꾸가 무엇일지 알 수가 없었다. 전화벨이 저 먼 땅으로 한참 동안 건너갔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도 받지 않는 전화의 신호음을 끈질기게 듣고 있었다. 마침내 딸칵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다. 수완? 네. 아내의 목소리는 오래 운 사람처럼 잠겨 있었다. 곁에서 아이가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는 내 아이인데 찌꺼리는 말은 온통 이국의 언어였다. 기분이 착잡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 사이에 단절된 시간 같은 건 없었다고 믿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 왜 돌아오지 않으려 하냐고 묻는 대신 한우의 죽음을 전했다. 그리고 녀석을 화장장에 데리고 왔다고 말했다. 아내가 찌받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숨을 고르는 소리가 바람소리처럼 가느다랗게 들려왔다. 가녀린 어깨를 웅크린 채 이를 악물고 있을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벼랑간 아내가 전화를 끊지는 않을까 초조해졌다. 수원, 나는 아내를 불렀다. 당신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죽어. 한우도, 꽃들도, 나도.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어.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흐느끼지도 않았다. 그녀가 목구멍 깊숙한 곳에 울음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숨소리로 알 수 있었다. 한참 후에야 아내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당신이 아이에게 내 모국어를 가르치지 말라고 했을 때 두려웠어요. 내 아이한테 엄마가 아니라 아이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으로 살게 될까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가족을 다 두고 간 그곳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난 이방인이었어요. 나를 그토록 원하던 당신도 가끔 이방인의 눈길로 날 쳐다봤어요. 내가 낳은 아이도 자라서 날 그렇게 느낀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당신 나라 말로는 아이와 친해질 자신이 없었어요. 엄마이면서도 아이와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살아야 한다면 너무 가엾고 비참하잖아요. 나는 휴대전화를 귀에 바싹 붙인 채 일어섰다. 무슨 말로 어떻게 아내를 붙잡아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하루빨리 아내에게로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어스름이 내려앉은 뜰로 내려서며 소리 높여 아내 이름을 불렀다. 작품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정인 작가는 2000년 21세기 문학의 떠도는 섬, 한국 소설의 당신의 저녁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해 그 여자가 사는 곳, 만남의 방식, 누군가 아픈 밤 등의 소설집이 있습니다. 정인 작가는 사회적으로 공헌되는 신념이나 가치, 하지만 실제 사이의 협곡으로 겪게 되는 약자들의 고통을 그려내면서 지금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고운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